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부잣집 아들만 갈 수 있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은 국민적 위화감이 생기니까 예. 그런 수월성을 담보한다고 하는 새로운 학교 체제, 자율고든지 특목고든지 이것도 수는요, 그 국민의 그 인식을 존중해서 위화감이 생길 만한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수는 줄여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잖아요. 보딩 스쿨이 있잖아요. 미국의 보딩 스쿨은 그건 정말 등록금이 대학만큼 비싸잖아요. 네. 근데 그 미국 전체 퍼블릭 스쿨의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. 네. 그래도 미국의 훌륭한 사람들은 퍼블릭 스쿨을 통해서도 나오고 보딩 스쿨도 나오고 더더욱이 링컨 같은 사람은 퍼블릭 스쿨도 제대로 못 다녀도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학 안 들어가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인식, 평생 학습을 하면은 얼마든지 훌륭한 그 인류에 공헌하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면서 네. 또 대학도 아까 말한 대로 학벌을 주의를 안 가고 고등학교도 그 특기를 살리는 수월성을 확보해야 되는데요. 솔직히 말해서 특목고가 이게 서울대 입학을 위한 고등학교로 전락했거든요. 네.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보니까 특목고라고 하는 게 과학고. 과학의 영재들 길러서 노벨 평화상, 노벨 무슨 그 상 받을 수 있는 자질을 길러야 되는데 서울대학 들어가는데 가장 유리한 학원같이 변질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. 그것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. 그 특목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율형 사립고에 관하여서는 어떤 생각이실지요? 자율형 사립고도요. 저는 정부에 있을 때 대안적 자율학교를 생각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대안학교로는 그 일반 학교와 다르게 특수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데는 자율고적인 그 방식으로 문을 열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었고요. 이 수월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과목에 다 수를 받는 학생을 길러내는 게 아니고 그 특화해야 됩니다. 과학, 네. 예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고로 특목고적인 자율고는 하나 길을 열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네,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특히 강조하신 내용이 대학 교육에 관한 문제셨지요. 사실 그 대학 교육의 중요성은 제3강조에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 또 누구보다 오랜 시간 사실 공직을 맡을 때를 제외하고선 다 대학에 계셨으니까요.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제 그 개혁을 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? 한국의 학습자들 보면 참 불쌍합니다. 유치원부터 고3까지는 진이 빠지도록 공부를 시킵니다. 네.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시키는 나라가 이 보통교육 수준에서 한국입니다.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1, 2등 하죠. 네. 수학이나 과학에. 그런데 대학 딱 들어가면은 놀죠. 느슨해지거든요. 예. 근데 선진국 미국 같은 거 보면은 반대고. 고등학교까지는 참 거의 놀고 이렇게 창의적인 이 발상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 분위기에서 대학 들어가면은 학생을 죽여놓잖아요. 네. 공부 따라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걸 좀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. 코넬 대학 같은 데 가면 캠퍼스 안에 그 개울이 있는데 그 구름다리 같은 거에 지나가면서 이야기 들으니까 1년에 이게 학생들이 공부 따라가기 힘들어서 자살한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런데 그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하여튼 미국은 대학원에 가면은 공부를 안 하고는 못 살도록 하고 교수들도 publish or perish. 그러니까 논문을 써서 발표해서 인정받든지 아니면 학교를 떠나든지 네. 이런 제도적인 걸 하는데 사실 저도 평생 대학 교수했지만은 한국 대학 교수 철밥통이라는 말도 있고요. 네. 또 대학 가면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공부를 시켜놓고 대학 가서는 풀어놓잖아요. 네. 그러니 대학의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?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대학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그 대학이 막 두 가지죠. 대학은 큰 배움인데, 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 담론적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. 네. 둘째는 이 대학은 보통 교육과 달리 시장과 세계와 직결됩니다. 네. 왜냐하면 대학 졸업받고 바로 취직을 해야 되니까 시장으로 진출하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인재,
비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거 말고요.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대학이 그 기능을 과연 해내고 있는가. 요즘은 맞춤형 무슨 교육을 한답시다. 이 시장과의 연결을 창조적으로 잘 이룩하는 그런 이 새로운 풍토가 요즘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, 둘째로 대학은요, 국내 경쟁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대학 같으면은 뭐 국내에서 이 따놓은 당상처럼 최고다 하는 자만에 빠지기보다는 동경대학이나 북경대학이나 미국의 명문사립 공립대학과 경쟁하고 유럽의 우수한 대학과 경쟁력을 갖는 대학이 돼야죠. 네. 그러면 제가 서울대학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서울대학 캠퍼스에 가보면요 외국인 사람 보기가 힘듭니다. 근데 우리 왕 교수님께서도 다 경험했겠지만은 외국의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학 가면은 어깨 부딪히는 게 외국 네. 학생이요 교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이 총장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서울대학도 적어도 한 20-30%는 교수나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이 이게 세계적인 대학이니까 여기 유학 왔다. 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날마다 조그마한 우리 한국 바닥에서 최고라고 하는 거 이 학벌적인 하나의 그 기득권 가지고서 만족해 왔다면 이 문제가 있죠. 무엇보다 그 선생님의 그 교육관 중에 특히 가정교육관이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요. 슬아의 자녀는 어떻게 두고 계신지요? 저는 딸만 셋인데요. 네. 내가 우리 둘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밤 새벽 1시까지 숙제하느라고 끙끙대더라고요. 숙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. 교과서에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20번 똑바로 써라.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쓰는데 20번 썼는데 똑바로 쓰는 데서 경쟁한단 말이에요. 어느 아이가 더 똑바로 쓰느냐. 그러니까 지웠다가 다시 쓰고 하다가 새벽 1시까지 가는 거 보고서 제가 너무 그때 서울대학 교수로 있을 때죠. 너무 격분해서 첫 번째 볼 때는 막 내가 화가 났고요. 이게